1978년 8월 12일에 고성군 거진읍은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던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통일전망대가 보이는 곳이었고, 밤이 되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마을을 채우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낡은 목조 건물들 사이로 백열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거진항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날 밤 바닷바람은 유난히 세차게 불어왔고, 파도는 평소보다 높게 해안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이소연 씨는 19살의 간호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고성으로 내려와 있었고, 어머니 이영숙 씨가 운영하는 국밥집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46세 나이로 홀로 딸을 키우며 마을 유일의 국밥집을 10여 년째 운영해온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두 사람은 식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쯤 되어 대부분의 일을 끝낸 이영숙 씨는 내일 아침 장사를 위해 부족한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슈퍼마켓은 11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서둘러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나섰고, 두 사람은 해안도로를 따라 200m쯤 떨어진 슈퍼마켓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의 거진읍은 적막했습니다. 어선들의 발전기 소리도 멎었고, 집집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었지만 어두운 구간이 더 많았고, 특히 해안가 쪽은 가로등조차 없어 달빛에 의지해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슈퍼마켓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45분경이었고, 주인은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단골 손님인 이영숙 씨를 위해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콩나물과 파, 두부 면모를 샀고, 계산을 마친 시각은 10시 50분경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을 나선 두 사람은 다시 왔던 길을 따라 식당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그날 밤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가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귀가하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11시를 넘기면서 거진읍의 해안가에는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어민 몇 명은 나중에 증언하기를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배의 불빛이 거진항이 아닌 북쪽 해상에서 관측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국밥집 단골 손님 몇 명이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왔지만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손님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두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잠시가 영원히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전날 밤 영업을 마친 직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백열등은 밤새 켜진 채로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가스레인지 위에 국이 담긴 냄비가 아직 미지근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가 매일 아침 손님들에게 내놓던 사골국이었는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끓인 것이 식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풍경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두 벌의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반찬 그릇 몇 개가 정리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식사를 준비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장바구니는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고, 안에는 콩나물과 파, 두부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의 낡은 검정색 핸드백은 식당 입구 옆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안에는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뒷방으로 이어진 문을 열자 이소연 씨가 머물던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간호학 교재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옷장에는 옷가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과 분가루, 몇 가지 화장품이 놓여 있었고, 거울 옆에는 이소연 씨가 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불은 아침에 개어놓은 상태 그대로였고, 베개싯에서는
아직 비누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7시경이었습니다. 거진파출소에서 순경 2명이 출동했고 그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즉시 고성경찰서에 보고했습니다. 오전 9시쯤 되어 형사 몇 명과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도착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식당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툼의 흔적이나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과 창문은 모두 안쪽에서 잠겨있지 않았지만 부서지거나 손상된 곳은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나 끌린 흔적도 없었고 혈흔이나 찢어진 옷가지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의 목격담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가 10시 50분쯤 가게를 나섰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식당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11시 이전에 식당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진항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어민 한 명은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11시쯤 배를 정박하고 귀가하던 중 북쪽 해상에서 낯선 불빛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불빛은 일반적인 어선의 집어등과는 달랐고 해안경비대 순찰선의 탐조등과도 달랐습니다. 불빛은 해안가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밀수선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신고할 만큼 확신이 서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즉시 그날 밤 순찰 기록을 확인했지만 북쪽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을 발견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거진항을 관할하는 해안경비대 초소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정기 순찰을 실시했지만 이상한 선박이나 불빛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해안의 해안경비는 모든 구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특히 암초가 많고 만입이 깊은 거진 앞바다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해안경비대 요원들 그리고 인근 군부대 병력까지 동원되어 해안가와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진항에서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수색이 진행되었고 바닷가 암초와 동굴까지 확인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여성용 슬리퍼 한 짝이 발견되었지만 그것이 이영숙 씨나 이소연 씨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에는 다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 거진항 선착장에서 일하는 어민 김모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진술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모 씨는 전날 밤 고기잡이를 마치고 새벽 1시쯤 귀가하던 중 거진항 북쪽 해상에서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배의 윤곽까지 어렴풋이 보이는 중형 선박이었고 그 배는 엔진 소리 없이 해안가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배는 일반적인 어선과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선체가 낮고 길쭉했으며 갑판 위에는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최소한으로만 켜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태우거나 내리는 것처럼 해안가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처음에는 밀수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의 움직임이 너무나 조용하고 계획적이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귀가가 급했고 혹시라도 밀수꾼들과 얽히게 될까 두려워 그냥 지나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해안경비대와 함께 다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김모 씨가 목격했다는 지점은 거진항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작은 만입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암초가 많아 일반 어선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밀물대는 중형 선박이 해안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조사팀이 그 지역 해안가를 샅샅이 뒤진 결과 모래사장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깊게 파인 발자국 여러 개와 무언가를 끌거나
운반한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명 이상의 성인 남성이 그곳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간격으로 볼 때 그들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있었거나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 지점에서는 작은 발자국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발자국이 흐트러진 것으로 보아 저항하거나 끌려간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 때문에 흔적이 많이 훼손되어 정확한 분석은 어려웠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즉시 인근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고 사건 당일 밤 북쪽 해상을 지나간 선박들에 대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해안 해역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조업 중이었고 등록되지 않은 소형 선박들도 많아 특정 선박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구나 북한 해역과 가까운 거진 앞바다는 간첩선이나 공작선이 출몰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군 당국은 사건의 성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중앙정보부와 군 정보기관에 사건을 보고했고 며칠 뒤 서울에서 내려온 정보기관 요원들이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재차 면담을 진행했고 사건 당일을 전후에 마을 주변에서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사건 며칠 전부터 마을 주변을 배회하는 낯선 남자들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20, 3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었고 마을 슈퍼에서 담배를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마을의 지리를 살피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주민은 사건 이틀 전 저녁에 국밥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안을 들여다보던 남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있었고 차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 쪽 번호판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10여 분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그냥 떠났는데 당시에는 그저 길을 잃은 여행객 정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남자가 국밥집과 주변 환경을 미리 살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은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의 신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남쪽으로 내려왔고 거진에 정착해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이소연 씨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사고로 사망했고 그 이후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북한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소연 씨 역시 평범한 간호학교 학생이었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한을 떠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사건 발생 일주일 동안 북한 해역과의 경계선 인근을 집중 감시했지만 수상한 선박이나 활동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군 레이더 기록을 분석한 결과도 사건 당일 밤 미확인 선박의 움직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파도가 높아 소형 선박의 경우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보기관은 북한 공작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조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째 되던 날, 경찰과 해안경비대는 대규모 해상 수색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거진항을 중심으로 남북 20km, 동쪽으로 5km에 이르는 해역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해안경비대 고속정 5척과 어민들의 협조를 받은 어선 10여 척이 동원되었고 잠수부들까지 투입되어 해안가, 암초 지대와 수심이 얕은 해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혹시라도 두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작업이었습니다. 수색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지만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틀째에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던 여성용 슬리퍼와 비슷한 또 다른 슬리퍼 한 짝이 북쪽 해안가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슬리퍼는 이소연 씨가 평소에 신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발견된 지점은 김모 씨가 목격했던 미확인 선박의 위치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두 사람이 그 지점 인근에서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 10여 명이 투입되어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의 주변 인물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과 이소연 씨의 학교 친구들, 친척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금전 문제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혹은 두 사람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영숙 씨는 빚도 없었고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이소연 씨 역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모범생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소연 씨의 학교 친구 몇 명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소연 씨는 방학 전 친구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소연 씨가 갑자기 어머니와 함께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이영숙 씨의 과거 행적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함경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혼자서 피난길에 올랐고 거진에 도착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부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소연 씨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이소연 씨가 5살 때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이영숙 씨는 홀로 딸을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해왔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혹시 이영숙 씨가 북한의 가족과 접촉하려 했거나 북한 측의 회유에 넘어가 자진해서 북으로 갔을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숙 씨가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기록을 조회해도 수상한 편지나 소포는 없었고 전화 통화 기록에서도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숙 씨는 그저 딸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째 되던 날 고성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가 사건 당일 밤 슈퍼마켓을 나선 이후 실종되었으며 현재까지 두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슬리퍼와 발자국, 그리고 목격된 미확인 선박 등을 종합해 볼 때 외부 세력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용의자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언론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해안에서는 간첩선 출몰과 납북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북한 공작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간호학교 학생이었던 이소연 씨가 북한에 필요한 인재로 지목되어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특히 해안가 쪽으로는 해가 진 후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은 문이 닫힌 채로 방치되었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 그들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모호하기만 했습니다. 해안경비대의 감시망을 뚫고 사람을 납치해 갈 수 있을 만큼 치밀한 계획을 가진 세력이라면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성경찰서는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장기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978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서 거진읍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문이 닫힌 채로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젓가락과 부엌의 냄비는 그대로 있었고 이소연 씨의 방에는 간호학 교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공간만큼은 1978년 8월 12일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사건 파일을 검토했지만 새로운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 공작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가장 유력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는 어떤 반응도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이영숙 씨나 이소연 씨와 비슷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북한은 남한 주민들을 납치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어부나 특정 기술자들이었고 일반 주민을 납치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영숙 씨의 친척들은 두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려면 실종 선고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장례식 대신 실종자 추모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1978년 12월 거진읍 교회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고 마을 사람들과 이소연 씨의 학교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는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국밥집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거진읍도 조금씩 변화했고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누군가는 해안가를 바라보며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를 떠올렸고 그들이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경찰 기록 보관소에는 사건 파일이 노란 표지의 낡은 서류철에 담겨 보관되었습니다. 미제 사건 목록에는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새로 부임한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이 파일을 들춰보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거나 흩어진 뒤여서 재수사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남북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북한에서 남한 출신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정부의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영숙 씨와 이소연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과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오래된 실종 사건들을 찾아내 분석하고 토론했습니다. 1978년 고성 모녀 실종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북한 공작선에 의한 납치설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바다 사고나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거진읍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변화했습니다.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해안도로가 정비되면서 마을의 모습도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변함없이 해안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오래된 주민들은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20여 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바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2002년 봄 서울의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최근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박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평양 근처의 한 병원에서 남한 말씨를 쓰는 여성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이름이 이소연이었다고 했습니다. 박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1998년경 평양시 인근의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간호사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북한 간호사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말투에서 남한식 억양이 섞여 나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박모 씨는 호기심에 그녀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고 이소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원래는 남쪽에서 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방송국 제작진은 박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1978년 고성 실종 사건 기록을 찾아냈고 당시 실종된 이소연 씨의 나이와 신상이 박모 씨가 만났다는 간호사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작진은 납북자 가족 단체와 접촉했고 이소연 씨의 친척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이영숙 씨의 조카가 아직 생존해 있었고 그는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4년 만에 소연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박모 씨의 증언을 전달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다른 탈북자들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양 인근 병원에서 남한 출신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는 증언이 몇 건 더 나왔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었고 남편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귀환한 제1교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외국어 교육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남북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이소연 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시기였고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북한 측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남한 측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몇 달간의 협상 끝에 북한 측은 이소연 씨가 자신들의 지역에 있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남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2002년 9월 이소연 씨는 24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온 그녀는 43세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그녀의 친척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기자들 앞에서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24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격스럽지만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과 남편을 두고 혼자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소연 씨를 보호시설로 옮겨 적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녀는 24년간 북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심리상담사들은 그녀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납치 당시의 충격, 어머니와의 이별, 강제로 적응해야 했던 북한 생활,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이소연 씨의 상태가 안정되자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78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지, 어머니 이영숙 씨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물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24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1978년 고성 모녀 실종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조사관들 앞에서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78년 8월 12일 밤 11시경 그녀와 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두 남자가 나타나 그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말없이 그들의 입을 막고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이소연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남자들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머리에 포대기 같은 것을 씌웠고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소연 씨는 끌려가면서 주변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트럭 같은 차량의 짐칸에 태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1시간쯤 달렸던 것 같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듯 심하게 흔들렸고 이소연 씨는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다시 남자들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바다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파도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이소연 씨는 그제야 자신들이 해안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들을 작은 데에 태웠고 배는 소리 없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30분에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배가 멈췄습니다. 더 큰 배로 옮겨 탄 것 같았습니다. 배 안으로 끌려 들어간 이소연 씨는 비로소 머리에 포대기를 벗겨뒀습니다. 어두컴컴한 배 안에서
어머니를 보았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4~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북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소연 씨는 자신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엄습했지만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려 했었습니다. 배는 밤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배가 어느 항구에 도착했고 그들은 다시 트럭에 태워뒀습니다. 이번에는 포대기를 씌우지 않았지만 창문이 없는 트럭 짐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트럭은 하루 종일 달렸고 중간에 몇 번 멈춰 간단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시설이었고 납치된 남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소연 씨와 어머니는 분리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젊은 여성들이 모여있는 방에, 어머니는 나이 든 여성들이 있는 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다고 울부짖었지만 관리인들은 규칙이라며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소연 씨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은 교육이라는 이름의 세뇌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수령님의 위대함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했고 남한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발표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식사를 주지 않거나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살아남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간호학교에서 배운 의학 지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당국은 그녀를 간호사로 훈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의료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의학을 배운 사람들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은 한 달쯤 지난 후였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이 허락되었고 이소연 씨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소연 씨에게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으라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남쪽으로 돌아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면회일이 왔을 때 어머니는 병으로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간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관리인이 찾아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통보했습니다. 심장병이었다고 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부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남한으로 돌아갈 희망도 어머니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남으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소연 씨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은 기본이 탄탄했기 때문에 북한식 의료 체계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실력은 북한 출신 간호사들보다 뛰어났고 곧 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그녀가 수능적이고 유용한 인재라고 판단했고 평양 인근의 한 병원에 정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소연 씨에게는 새로운 신분증이 발급되었고 북한식 이력서가 만들어졌습니다. 1982년 이소연 씨는 당국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귀환한 제1교포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조국을 위해 북한으로 건너온 인물이었고 평양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남한 출신인 이소연 씨의 처지를 이해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소연 씨는 결혼 후 2 아들을 낳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양에서의 삶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남편은 그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이소연 씨는 그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거진읍의 바다를 보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깨어나면 현실이 다시 그녀를 짓눌렀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소연 씨는 북한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담당하는 일도 맡았고 때로는 외국어 교육도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인정받았고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은 남한 사람이며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소연 씨의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졌고 병원에도 약품과 의료, 기기가 부족했습니다.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소연 씨는 암시장에서 약품을 구해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진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탈북자들이 늘어났고 이소연 씨는 그들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송환 문제가 남북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혹시 자신도 돌아갈 기회가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남겨질 남편과 아들들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02년 여름, 당국 관리가 이소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남한 정부가 그녀의 송환을 요청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소연 씨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과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남한으로 가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진짜 고향이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지만 이소연 씨는 눈물을 삼키며 그들을 안았습니다. 2002년 9월, 이소연 씨는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소연 씨는 간단한 소감을 밝힌 후 정부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고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24년 동안 남한은 엄청나게 변해 있었고 그녀가 기억하던 1978년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조카들과 먼 친척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소연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친척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소연 씨는 자신이 돌아올 곳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인 거진읍도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국밥집은 이미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정부는 이소연 씨에게 주거 지원과 생활비를 제공했고 취업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했고 몇 달 후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 취직했고 다시 간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납북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중년 간호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소연 씨는 일에 집중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자신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북한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자신이 자유를 얻은 대신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2003년 봄, 정부는 이소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1978년 고성 모녀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이소연 씨로부터 사건 당일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청취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리며 진술했습니다. 납치 당시의 상황, 북한으로 이송된 경로,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북한에서의 24년간의 삶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소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안도로의 어두운 구간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 그들을 붙잡았고
저항할 틈도 없이 입과 눈이 가려졌습니다. 남자들은 훈련된 것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트럭에 태워진 후 1시간 정도 이동했고 해안가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 배는 다시 바다 위에 큰 배로 그들을 옮겼고 그 배는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머니가 납치 과정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배 안에서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몸을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북한에 도착한 후에도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두 사람이 분리된 후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이소연 씨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것은 납치 한 달 후였고 그때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으며 눈빛에서 삶의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몇 달 후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소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1978년 사건이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조직적 납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의 우수 인력, 특히 의료인과 기술자들을 납치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가 간호학교 학생이었다는 점이 납치의 주요 동기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영숙 씨는 원래 목표가 아니었지만 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 공작원들이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이소연 씨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에 더 적극적인 납북자 송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남한 주민들이 억류되어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여러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고 납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납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소연 씨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신문과 방송에서 특집 기사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1978년 그날 밤의 재연 영상과 함께 이소연 씨의 인터뷰가 방영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살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납치되어 24년을 북한에서 보내야 했던 비극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영숙 씨가 북한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고향인 고성군 거진읍을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슈퍼마켓도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납치당했던 해안도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었고 가로등도 밝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바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닷바람도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이소연 씨는 해안가에 서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이 바다를 건너 끌려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밤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만 끊임없이 해안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바다를 향해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이 그 이름을 씌워 바다 위로 날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소연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주민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영숙 씨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딸을 키웠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밀려왔고 함께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묻힌 곳도 모르고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2024년 여름, 이소연 씨는 65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22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고, 지금은 납북자 가족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남편과 아들들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가끔 탈북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으려 하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사한지 건강한지 알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씨는 매년 여름이 되면 고성 거진읍을 찾습니다.
8월 12일이 가까워지면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탑니다. 서울에서 고성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지만 그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진읍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안가로 향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슈퍼마켓이 있던 자리, 납치당했던 어두운 길목, 모든 곳이 이제는 밝고 안전하게 변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면 이소연 씨는 오랫동안 파도를 바라봅니다. 46년 전 그날 밤, 이 바다 어딘가에서 어머니는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합니다. 딸을 걱정했을까? 고향을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소연 씨는 바다를 향해 속삭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그 말들을 실어 바다 위로 날려보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가를 때리며 응답합니다. 그 파도 소리 속에서 이소연 씨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저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소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저는 살아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거진읍의 새벽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46년이 지났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았고 파도 소리도 그대로입니다. 이소연 씨는 이곳에 올 때마다 19살 소녀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평범한 밤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그날 밤 슈퍼마켓에 가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집에 들어갔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소연 씨는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46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납치의 공포, 어머니와의 이별, 북한에서의 고통,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한에서의 19년과 북한에서의 24년, 그리고 다시 남한에서의 22년, 세 번의 삶을 산 여자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78년 8월 12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배가 왔다가 갔는지, 누가 누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바다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파도만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해안가의 모래사장에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찍혔다가 지워집니다. 이소연 씨의 발자국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에는 46년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소연 씨는 매년 이곳에 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그날의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납북자들을 생각하기 위해 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분단의 비극이고 전쟁의 상처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바다가 품은 이름들은 이소연과 이영숙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바다에 새겨져 있고 파도는 그 이름들을 부르며 해안가를 때립니다. 2024년 여름, 고성 거진항의 새벽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소연 씨는 매년 8월이 되면 그 바다를 찾아와 엄마를 향해 속삭입니다. 엄마, 그날의 파도 소리, 아직도 들립니다. 그렇게 46년이 흘렀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소연 씨는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해 끝내 돌아오지 못한 그 이름을 부르며 바다와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초의 경남 통영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이 작은 도시의 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 해월사라는 이름의 산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매년 가을이면 방생 행사를 여러 신도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박지연 씨는 당시 49세의 여성으로 절에서 공양과
청소를 비롯한 각종 자비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절에 온 지는 약 2년 정도 되었고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순의 어느 날, 박지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공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절에서는 곧 있을 방생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기였고 그녀 역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양주로 함께 일하던 다른 사람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도 박지연 씨는 별다른 이상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그녀는 동료에게 창고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박지연 씨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 안팎을 다니며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도 박지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절 관계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서야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박지연 씨의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박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해월사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절 주변 산과 계곡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 내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사용하던 방은 그대로 있었고 그녀의 소지품들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방 안에서 발견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손으로 급하게 쓴 듯한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쪽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절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박지연 씨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을 운영하던 여성 스님은 박지연 씨가 며칠 전 절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혼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다툼의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지연 씨의 과거 행적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통영 지역 출신은 아니었고 몇 년 전 이곳으로 와서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해월사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절에 오기 전에는 식당이나 농장 같은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범죄 경력이나 문제가 되는 행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월사는 점차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러 차례 절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절 안의 사람들은 일관되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최소한의 대답만을 내놓았습니다. 박지연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절에 출입하던 신도들, 그리고 절을 운영하던 스님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관들이 절 내부를 수색할 때마다 관계자들은 협조적인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 씨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실종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박지연 씨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 보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절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고들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절을 운영하던 여성 스님은 수사관들에게 박지연 씨가 며칠 전 절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했고 그 이후 감정이 상한 상태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복해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다툼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누구와 다툰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지연 씨가 최근 들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절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사용하던 방에 대한 조사는 더욱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방은 절 건물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몇 가지 생활용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침구는 오래되어 낡았고 방 전체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활하던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박지연 씨의 개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같은 중요한 물건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계획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수사관들의 주목을 끈 것은 방 안에서 발견된 쪽지였습니다. 쪽지는 작은 메모지에 볼펜으로 급하게 쓴 것으로 보였는데 글씨가 떨리고 불규칙했습니다. 쪽지에는 죄송하다는 말과 잘못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쪽지는 확실히 박지연 씨가 쓴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절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협조적이던 절 관계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를 찾는 신도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절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저를 방문할 때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최근 몇 달간 해월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여성의 울음소리나 고함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민은 박지연 씨가 절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장을 보러 가거나 개인 용무를 보러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박지연 씨는 유독 절 안에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몇 달 전 박지연 씨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녀의 모습이 매우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인사를 건넸지만 박지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절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들은 박지연 씨가 실종 전부터 이미 절 안에서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절 관계자들에게 박지연 씨의 일상생활과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절 사람들은 박지연 씨가 공양 준비와 청소, 그리고 절 주변 농사일을 도왔다고만 말할 뿐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하루 일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월사의 운영 구조를 파악하면서 수사관들은 이 절이 일반적인 사찰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성 스님이었는데 그녀는 정식으로 승려 교육을 받은 스님이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절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모으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절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나름의 신도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법회와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의 가족들이 절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인 문선 씨는 절의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재정 관리와 신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선 씨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남편과 함께 절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인 혜진 스님을 도와 절 운영의 실무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혜진 스님의 조카인 오상우 씨도 절에 상주하면서 건물 관리와 각종 행사 준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혜진 스님의 친척 몇 명이 더 절에 머물면서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해월사는 사실상 혜진 스님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일종의 가족 사업과도 같은 형태였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혜진 스님과 그녀의 딸 문선 씨가 내렸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그 결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절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가족들이 관리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신도들조차도 절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이런 구조의 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절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박지연 씨는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절의 각종 일을 담당하는 일종의 봉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양 준비를 하고 절 안팎을 청소하며 절 뒤편의 텃밭에서 농사일을 돕고 행사가 있을 때는 준비와 뒷정리를 담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정식 급여는 받지 못했고 다만 방 한 칸과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대가를 대신했습니다. 절 사람들은 박지연 씨를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혜진 스님은 수사관들에게 박지연 씨를 딸처럼 생각했고 절 식구들 모두가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지연 씨는 가족 구성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가족들과 따로 했고 방도 절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열악한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관들이 절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해월사는 신도들의 헌금과 각종 행사 수입으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절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연 씨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박지연 씨가 돈을 원하지 않았고 다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받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 안에서 박지연 씨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방의 상태는 매우 열악했는데 난방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여름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무덥고 습했습니다. 방 안에는 개인 물건을 보관할 만한 수납 공간도 거의 없었고 그녀의 소지품들은 낡은 가방 하나에 모두 들어갈 정도로 적었습니다. 옷도 몇 벌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오래되어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절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박지연 씨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신도는 몇 달 전 절을 방문했을 때 박지연 씨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준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연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의 표정은 항상 어두웠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절 안에는 박지연 씨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몇몇 사람들이 절에 와서 일을 도우며 지냈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절에 일을 했고 금전적 보상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절 관계자들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떠났다는 애매한 설명만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절의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강제 노역이나 착취의 형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지연 씨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박지연 씨가 해월사에 오게 된 경위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절과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연 씨를 절로 데려온 사람은 혜진 스님의 남동생인 곽도윤 씨였습니다. 곽도윤 씨는 절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누나인 혜진 스님을 자주 찾아왔고 절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박지연 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얼마 후 그녀를 데리고 해월사로 들어왔습니다. 곽도윤 씨와 박지연 씨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통영 시내의 어느 식당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박지연 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곽도윤 씨는 그런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고 박지연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거인으로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곽도윤 씨는 박지연 씨를 해월사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누나인 혜진 스님에게 박지연 씨를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절에서 지내며 일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동생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 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곽도윤 씨도 박지연 씨와 함께 절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건물 수리를 하고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절 식구들도 두 사람을 부부처럼 대했고 박지연 씨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곽도윤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절 밖에서 만난 여성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점차 절에 나타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씩 절을 비우더니 나중에는 아예 몇 주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연 씨는 그런 곽도윤 씨를 기다리며 혼자 절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곽도윤 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혹시라도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없으면 섭섭할까봐 절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도윤 씨는 박지연 씨에게 짧은 통보를 남기고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말했고 박지연 씨에게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지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곽도윤 씨와의 관계가 끝난 이상 자신도 절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없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박지연 씨에게 그대로 절에 남아 있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박지연 씨는 혼자 절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곽도윤 씨가 떠난 이후 박지연 씨를 대하는 절 식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곽도윤 씨의 동거인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냥 절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혜진 스님의 딸인 문선 씨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문선 씨는 박지연 씨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공양방에서 사용하던 공간도 점차 좁아졌고 결국 그녀는 공양방에서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박지연 씨의 거처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절 건물 안의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곽도윤 씨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을 비워야 했습니다. 절 측에서는 그 방이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고 했고 박지연 씨는 절 뒤편의 창고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창고는 본래 농기구와 각종 물품을 보관하던 곳으로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는 냉기가 스며들어 매우 춥고 더운 여름에는 답답하고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박지연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창고로 거처를 옮긴 후 박지연 씨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공양 준비를 해야 했는데 창고에서 공양방까지의 거리가 멀어 매일 아침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가는 길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창고에는 제대로 된 침구도 없어서 낡은 이불 몇 장으로 잠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 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했고 추운 겨울날에는 씻는 것조차 큰 고역이었습니다. 절 안에서 박지연 씨의 위치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절 식구의 일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식사도 이제는 따로 하게 되었고 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절 안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박지연 씨의 처지는 딱하게 보였습니다. 가끔 저를 찾는 신도 중 몇몇은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신도는 절 관계자에게 박지연 씨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지만 절 측에서는 본인이 원해서 일하는 것이고 불편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연 씨 본인도 누가 물으면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곽도윤 씨가 완전히 떠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절 안에는
박지연 씨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절 식구들 사이에서 박지연 씨가 혜진 스님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여성이었지만 절을 운영하는 주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남성 신도나 관계자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지연 씨와 혜진 스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자주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일반적인 주지와 봉사자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식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진 스님의 딸인 문선 씨가 이 소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선 씨는 어머니인 혜진 스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었고 어머니의 명예나 권위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박지연 씨에 관한 소문이 어머니의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문선 씨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선 씨는 박지연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가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어머니를 유혹하여 절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문선 씨의 눈에 박지연 씨의 모든 행동이 수상쩍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혜진 스님에게 업무 지시를 받으러 가는 것도, 법회 준비로 혜진 스님 곁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선 씨는 이러한 자신의 의심을 절 안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점차 절 식구들 전체가 박지연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선 씨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의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혜진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 지켜보았고 때로는 대화 내용을 엿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지연 씨와 혜진 스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단지 주지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보고하는 평범한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선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절 안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절의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박지연 씨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공양방, 법당, 마당, 그리고 주요 통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문선 씨는 수시로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박지연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카메라에 기록되었고 그녀는 사실상 24시간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설치 이후 문선 씨는 박지연 씨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문제 삼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주 질책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쉬고 있으면 게으름을 피운다고 비난했고 조금이라도 혜진 스님 근처에 있으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지연 씨는 이러한 대우에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선 씨는 박지연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에게 혜진 스님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며 아무 관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선 씨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선 씨는 박지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에게 자신과 혜진 스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자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자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혜진 스님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고 단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선 씨는 박지연 씨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가 완강히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선 씨는 박지연 씨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과 혜진 스님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없었던 일을 인정하고 각서를 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선 씨는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가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절에서 나가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문선 씨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선 씨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없었던 관계를 인정하는 각서였습니다. 각서를 쓴 이후 박지연 씨의 처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절 안에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서가 있다는 것은 그녀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선 씨는 다른 절 식구들에게도 박지연 씨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고 모두가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사도 혼자 해야 했고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창고에 혼자 있을 때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절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방에 남긴 쪽지들, 죄송하다는 말과 잘못했다는 표현들은 아마도 이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6일 밤, 해월사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산사의 방향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울음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성이 무언가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듯한 비명이었고 그 소리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주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해월사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절의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절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절 내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관계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경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절 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경찰이 건물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혜진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밤늦은 시간에 방문에 대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분하게 경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비명 소리에 대해 묻자 혜진 스님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마도 늦게까지 청소하던 봉사자가 무언가에 놀라서 소리를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절에서 일하는 여성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쥐나 벌레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봉사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스님은 지금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고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깨우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절 내부를 간단히 둘러보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고 범죄의 흔적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절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다시 절을 찾았을 때 상황은 전날 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혜진 스님은 전날 밤 소리를 냈다는 봉사자를 소개했는데 그것은 박지연 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전날 밤 창고 정리를 하다가 쥐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그 여성은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혜진 스님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착각이었거나 실제로 작은 해프닝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해월사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절의 대문은 평소보다 더 자주 잠겨 있었고 신도들의 방문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신도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절을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으면 출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법회 일정도 축소되었고 절 전체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절이 예전과 달리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지연 씨의 모습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녀가 절 밖으로 나오는 일은 드물었지만 적어도 절 마당이나 주변에서는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6일 이후로는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방문한 몇몇 신도들이 공양을 돕던 여성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지만 절 관계자들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고 있다거나 고향에 다녀왔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만 했습니다. 인근 주민 중 한 명은 11월 중순경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나중에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연히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해월사 방향에서 차량 한 대가 불을 끄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절 뒤편의 산길로 들어가는 듯했고 한참 후에 다시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나중에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그때의 광경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11월 말이 되자 박지연 씨의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 통화를 하곤 했는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절로 전화를 걸었지만 박지연 씨는 바쁘다거나 쉬고 있다는 말만 들었고 직접 통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다시 한번 해월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절 관계자들을 일일이 불러 박지연 씨의 행방에 대해 물었고 절 내부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방에 대한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 사람들은 모두 박지연 씨가 11월 초에 절을 떠났다고 진술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지연 씨가 정말로 절을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교통 기록과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연 씨가 절을 떠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 기록도 없었고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걸어서 떠났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소지품들이 모두 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지연 씨가 절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답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명확한 증언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6일 밤의 비명소리 신고 건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커졌지만 당시 현장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진 듯했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박지연 씨의 실종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11월이 지나고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해월사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는 믿을 만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월사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혜진 스님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다고 제보한 것입니다. 제보자는 한 달 전쯤 우연한 기회에 혜진 스님의 차량에 동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혜진 스님과 딸인 문선 씨, 그리고 다른 절 관계자 한 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앞좌석의 사람들은 제보자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지연 씨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제보자의 기억에 따르면 문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여성이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는 상태인데 왜 계속 일을 시키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혜진 스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냥 시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경찰이 오면 때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제보자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차 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보자는 차에서 내린 후에도 그 대화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절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지연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대화가 혹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경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경찰은 제보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경찰이 오면 때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명백히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혜진 스님이 운전하는 차량을 압수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었고 영상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음성 녹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저장된 음성 파일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녹음 파일 중에서 제보자가 말한 시기의 파일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며칠 동안 수십 시간 분량의 녹음을 들으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보자가 언급한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다소 불명확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성을 보정하고 분석한 결과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된 대화는 제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여성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왜 일을 시키느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로 그냥 시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오면 절대 때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이 목소리들은 혜진 스님과 문선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박지연 씨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나 자발적 이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녹음 내용은 박지연 씨가 실종되기 전에 절 안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더 나아가 그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박지연 씨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월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수색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절 건물의 모든 공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공양간, 스님들의 방, 창고, 심지어 천장과 지하까지 모든 곳이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도 동원되어 혈흔이나 기타 범죄의 흔적을 찾기 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색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절 관계자들은 수색에 협조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혜진 스님과 문선 씨는 블랙박스 녹음에 대해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나중에는 일반적인 대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을 뿐, 실제로 누구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박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창고에 집중했습니다. 창고는 절 건물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고, 내부는 각종 물건들로 어수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창고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옮기며 빈틈없이 조사했습니다. 창고 바닥과 벽면도 세심하게 살펴보았고,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혈흔 반응을 검사했습니다. 수색 사흘째 되는 날, 창고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들이 쌓여있는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낡고 더러운 옷가지 몇 벌이 발견된 것입니다. 옷가지들은 구겨진 채 구석에 밀어넣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듯 먼지와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여성용 의류였고, 곳곳에 갈색으로 변색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발견된 옷가지들은 즉시 과학수사팀으로 보내졌습니다. 옷에 묻어있던 갈색 얼룩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고, 수사관들은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나온 분석 결과는 수사관들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얼룩은 혈흔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변색된 것이었고, DNA 검사 결과 그것은 박지연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옷가지의 위치와 상태는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옷들은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쌓여있는 여러 물건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옷에 묻어있던 혈액의 양으로 보아 단순한 찰과상이나 작은 상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혈흔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것이 폭행에 의한 상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창고 전체를 더욱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특수 시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혈흔, 흔적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창고 바닥의 여러 곳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깨끗이 닦아낸 것으로 보였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특히 창고 한쪽 구석, 박지연 씨가 잠자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공간, 주변에서 가장 많은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창고의 구조와 내부 상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창고는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고 창문도 작고 높은 곳에 있어 안에서 밖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 채광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매우 추웠을 것이고 여름에는 답답하고 무더웠을 것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사람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인 처우였습니다. 더구나 혈흔이 발견된 정황으로 보아 박지연 씨는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목격된 것은 11월 초의 방생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절에서 큰 행사가 있었고 많은 신도들이 방문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아침 일찍부터 행사 준비를 도왔고 오전 중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행사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당시 절을 방문했던 신도들을 일일이 찾아 조사했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오전에 박지연 씨가 매우 지쳐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한 신도는 박지연 씨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다른 신도는 박지연 씨의 손과 팔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박지연 씨가 행사 당일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폭행을 당한 후였고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사 준비를 계속해야 했고 사람들 앞에 나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아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수사팀의 추가 분석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의 양과 분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박지연 씨는 창고 안에서 장시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혈흔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동 흔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창고 안에서 움직였거나 쓰러져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혈흔 외에도 체액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박지연 씨가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지연 씨가 창고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11월 초는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였는데 난방시설도 없는 창고에서 부상을 입은 채 방치된다면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녹음된 대화에서 나왔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그녀는 음식과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연 씨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사관들은 절 주변 산과 계곡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경 주민이 목격했다는 새벽 시간대의 차량 이동 경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색견도 동원되었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만약 시신이 은폐되었다면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절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혜진 스님과 문선 씨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에 응했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박지연 씨가 11월 초에 스스로 절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되풀이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는 박지연 씨가 생활하면서 생긴 작은 상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증거를 계속 축적해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창고에서 발견된 대량의 혈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박지연 씨가 절을 떠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들이 모두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절 안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결국 그로 인해 사망했으며
절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수사관들은 절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문선 씨에게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블랙박스 녹음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여러 증언에서도 그녀가 박지연 씨를 가혹하게 대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선 씨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관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점차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조사와 증거 제시 끝에 문선 씨의 진술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지연 씨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그녀가 나중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내용도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선 씨는 박지연 씨가 어머니인 혜진 스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혜진 스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뒤에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선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지연 씨는 절 생활에 불만이 많았고 특히 혜진 스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지연 씨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선 씨는 박지연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접근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자신이 박지연 씨에게 화가 났고 그래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문선 씨의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박지연 씨는 매우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으며 절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선 씨의 주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강하게 압박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문선 씨는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를 때린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지연 씨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선 씨는 박지연 씨가 어머니를 모욕했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손찌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폭행했는지 묻자 문선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박지연 씨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밀치는 정도였다가 점차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수준으로 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폭행은 11월 초의 방생 행사 전날 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문선 씨는 창고에 있던 박지연 씨를 찾아가 심하게 폭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선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의 폭행은 이전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박지연 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청소 도구로도 때렸다고 합니다. 박지연 씨는 용서를 빌며 울었지만 문선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고 박지연 씨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선 씨는 그제야 폭행을 멈추고 창고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6일 밤이었고 인근 주민이 들었던 비명 소리는 바로 그때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문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에 가보니 박지연 씨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선 씨는 크게 당황했고 곧바로 어머니인 혜진 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혜진 스님도 창고로 와서 박지연 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두 사람은 박지연 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 스님과 문선 씨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절이 문을 닫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박지연 씨의 시신을 그대로 창고에 둔 채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방생 행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도들이 박지연 씨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아프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신도들이 모두 떠난 후 혜진 스님과 문선 씨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절 안의 주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이를 숨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시신을 창고에 방치해두었고 그 사이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방문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그들은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선 씨의 진술에 따르면 며칠 후 밤중에 가족들이 모여 박지연 씨의 시신을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고 냄새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차량에 싣고 절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으로 갔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문선 씨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두운 밤이었고 길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처리한 후 가족들은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혈흔이 묻은 물건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과학수사팀이 혈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지연 씨의 소지품들은 그대로 두었는데 마치 그녀가 짐을 두고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박지연 씨는 11월 초에 스스로 저를 떠났다고 말하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문선 씨의 자백은 사건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박지연 씨는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 끝에 사망했고 절 가족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문선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신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수색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산속은 넓었고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문선 씨의 자백이 나온 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혜진 스님을 비롯한 해월사의 주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문선 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처음에는 딸의 진술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과 다른 가족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 스님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딸인 문선 씨가 박지연 씨를 폭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박지연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일을 시켰고 딸의 폭행에 대해서도 묵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처럼 박지연 씨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계속 일을 시키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박지연 씨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행동을 방조하고 부추긴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폭행 현장에서 그만 울게 하지 말고 계속 일을 시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혜진 스님은 또한 박지연 씨가 사망한 후 시신을 은폐하는 계획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고 가족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는 척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도 가족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한 것도 모두 혜진 스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절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에 상주하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도 밝혀졌습니다. 조카인 오상우 씨는 시신을 산속에 매장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차량을 운전하여 시신을 운반했고 산속의 구덩이를 파는 일도 도왔습니다. 문선 씨의 남편도 시신 은폐 작업에 가담했으며 창고를 청소하고 증거를 없애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절의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은폐하는 데 협력한 것입니다. 경찰은 박지연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문선 씨와 다른 가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신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수색견과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산속 곳곳을 수색했고 드론을 이용한 열화상 촬영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났고 산속은 넓고 험준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수색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박지연 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디인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수사관들은 박지연 씨가 겪었던 고통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절 안에서 그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폭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폭행을 당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몇 과거 절을 방문했던 신도들의 증언에서 박지연 씨가 몇 달 전부터 이미 상처와 멍자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는 폭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박지연 씨가 벌거벗은
채 창고에 갇혀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극도로 비인간적인 학대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도 구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의 양과 분포, 그리고 증언들을 종합하여 박지연 씨의 사망 원인을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지연 씨가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다발성 외상을 입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폭행 후 추운 창고에 옷도 없이 갇혀 있으면서 저체온증이나 내부 출혈, 그리고 영양실조와 탈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문선 씨가 사용한 폭행 도구로는 주먹과 손뿐만 아니라 청소기 봉 같은 물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지연 씨의 과거 삶도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젊은 시절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의지할 가족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아왔고 곽도윤 씨를 만나 해월사로 오게 된 것이 그녀에게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적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지연 씨의 가족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박지연 씨가 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가끔 통화할 때도 그녀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괜찮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박지연 씨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그 소망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7년이 끝나고 2018년이 되면서 사건은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폭행치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학대를 당했고 사망 후에는 시신까지 유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박지연 씨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선 씨는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혜진 스님은 학대치사, 방조 및 사체유기 교사 혐의로, 그리고 시신 은폐에 가담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사체유기,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지연 씨를 장기간 학대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사망 후에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다양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문선 씨 측은 그녀가 박지연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훈계 차원에서 폭행한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지연 씨가 절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혜진 스님 측은 그녀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고 변호했습니다. 2018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는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가해자들의 냉혹한 행동에 분노했고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사회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놀랍게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절 안에서 갈등을 유발했고 그것이 가해자들을 자극했다는 논리였습니다. 판결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폭행을 가한 문선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형량은 매우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혜진 스님과 주지로 언급되었던 관계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도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간 학대당하고 폭행당해 죽었으며 사망 후에는 시신이 산속에 버려졌는데도 가해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지연 씨의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재판이 끝난 후 가해자 측은 유가족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유가족은 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에서 1억 원을 받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합의금으로 가해자들은 남은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곧 일상으로 돌아갔고 해월사는 문을 닫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박지연 씨는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은 채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사건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2017년 통영해월사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해월사가 있던 그 산사에는 박지연 씨의 이름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갇혀있던 창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녀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녀의 유해가 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말입니다. 박지연 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은 제대로 된 정의도 충분한 추모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2017년 통영해월사 사건의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여름 부산 해운대 지역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지역에서 명성이 높았던 48세의 남성 의사와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며 사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44세의 여성 CEO였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들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해운대에서 규모 있는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의사로 통했습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항상 환자들이 가득했고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가 진료하는 병원은 부산 지역에서 손꼽히는 정신과 의원 중 하나였습니다. 의사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는 의료계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의학회 지역 모임에서 임원으로 활동했고 때때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병원 교수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젊은 의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이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나가며 부산 지역 여성 기업인들 사이에서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는 백화점에 입점할 정도로 성장했고 직원만 수십 명에 이르는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천연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에 주력하여 피부가 예민한 고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협상력과 마케팅 감각으로도 업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서울시장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성 기업인 협회에서도 활동하며 후배 여성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지역 경제신문에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고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도 탄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보며 성공한 커리어 커플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사업가라는 직업, 안정적인 경제력, 품위 있는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부는 종종 지역 사회의 자선 행사나 의료, 공사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화목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배려하는 듯한 모습,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태도, 각자의 일에 대한 상호 존중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병원 일로 바쁜 와중에도 아내의 회사 행사에 참석해주곤 했고 아내 역시 남편의 학회 발표나 세미나가 있을 때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웃들도 이들 부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게 생활하는 모범적인 부부라는 평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두 사람이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이면에는 서서히 커져가는 균열이 존재했고, 그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6월, 부산의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 시기에 이 완벽해 보이던 부부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에서 혼자 회사 서류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제품 론칭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늦게까지 일을 본다며 저녁 식사도 병원 근처에서 해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남편은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아내는 약간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진지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밤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다음 날도 회사 일로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렇게 대화를 제안한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핸드백 하나만 챙겼습니다. 지갑과 신분증은 집에 두고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시각은 밤 10시 32분경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CCTV에는 그녀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었고 차는 해운대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아내는 휴대전화로 남편과 다시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나중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전화로 곧 도착한다고 말하며 어디쯤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특별히 불안하거나 긴장된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을 추적한 결과 해운대 병원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마지막 위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택시는 밤 10시 48분경 그 공영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내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은 가로등 불빛으로 밝게 비춰지고 있었고 주말 밤이라 주변에는 차량도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린 후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후로 아내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그 지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의 CCTV에는 그녀가 걸어 들어가는 희미한 실루엣만이 포착되었을 뿐 그 이후의 모습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영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녀에 관한 모든 흔적이 끊겨버렸습니다. 주차장을 나가는 CCTV에도 주변 건물의 보안 카메라에도 그녀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10시 48분 그녀가 택시에서 내려 주차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 목격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밤의 만남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택시에서 내리던 그 순간 아내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인 6월 13일 일요일 오전 화장품 회사 직원들은 평소 시간을 철저히 지키던 대표이사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주말이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